조상훈의 뉴스 핏.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각종 복지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던 기초연금도 크게 축소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연결해서 문제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9월 23일 월요일 뉴스피드 정승조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당사자인 김모 씨가 경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감추려 했던 정황이 본인의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자 이모 씨를 작년 여름 처음 만났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오늘 국가정보원이 자당 소속 인사들의 추가 소환을 계획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가리고자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앞서 공안당국 관계자는 지난 17일 압수수색한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둘러싼 진실이 이르면 한 달 안에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10월 20일 이전에 끝낸다는 목표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10월에는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지만 검찰은 기록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면 국감 일정과 상관없이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중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오는 25일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관여한 관련자들을 일괄 사법 처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우유, 메일유업, 빙그레 등 주요 메이저 유업체가 인상안을 확정한 데 이어 남양유업이 오는 26일 흰우유 가격을 리터당 220원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유업계 1위 서울우유와 동일한 인상폭으로 만일 확정될 경우 일반 흰우유 가운데 최고가여서 여론 비난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죽기 살기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민주당의 원내 복귀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네, 한국경제신문 임기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나흘 쉬는데 좀 길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저도 좀 그랬습니다. 예, 역시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 같군요. 예, 이미 일에 중독이 된 거죠. 예. 오늘 첫 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예, 청년층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중장년층의 근로소득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예. 청년층의 일에 대한 몰입도나 실업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3일 발표한 청년층과 중장년층 근로자의 숙련 수준 및 직무태도 비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만 29세 이하 청년층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226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반면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근로자의 월 소득은 434만 4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청년층 근로자들의 월 평균 근로소득이 중장년층 수준의 52.1%에 그치는 것인데요. 예. 근로시간도 청년층 근로자들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 근로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47.9시간으로 중장년층 근로자의 평균인 49.6시간보다 짧았습니다. 예. 젊은 층의 소득이 다소 적은 것은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성별과도 좀 관련성이 있습니까? 예, 실제로 여성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 남성에 비해 좀 낮았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는 남성 대비 임금 수준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인 경우 좀 높은 자리라고 그러죠. 우수한 일자리로 진입되는 기회가 좀 제한되는 등 이중 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리천장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현실에서도 아직까지 유리천장은 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중장년층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도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게 소득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분석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정규직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령이라는 변수를 제외하면은 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조건으로는 남성, 고학력, 대졸 이상이죠. 기혼, 금융업, 또 100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를 해야 높은 소득이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혼도 고려 대상이다. 이건 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평균치로 따지면 가족수당은 동일한 액수긴 한데요. 부양가족이 더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수당을 더 주는 회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혼자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좀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면 청년층 그리고 직장에서 느끼는 좀 소외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청년층 근로자들이 중장년층 근로자들보다 조직에 대한 몰입 수준이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회사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느끼거나 이런 식의 조직 몰입을 구성한 네 가지 항목에서 청년층 근로자의 점수는 중장년층 근로자보다 좀 낮았습니다. 직무 태도나 이런 것들이 면밀하고 좀 시급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직업능력 개발은 분석을 했고요. 직업능력 개발원 측은 이런 몰입도 부족이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도 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리지갑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봉급생활자들, 급여생활자들 얘기인데요. 이런 분들의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자영업입니다. 실제로 소득이 많기도 하지만 버는 족족 세금이 나가는 급여생활자들과는 달리 자신이 번 것을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들을 불허하는 시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풀이되는데요. 실제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벌어들인 돈 중 절반가량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절반을요? 국세청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조사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득 적출률이라는 것이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액을 의미합니다. 이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죠. 이 비율이 44%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면 44만 원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봉급생활자들이야말로 월급 받으면 그대로 세무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상황이니까. 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떼고 나오는 거죠. 원천징수라고 하죠.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 주로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조사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한 4,400여 명 정도 됐고요. 직종별로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이런 전문 직종이 1,58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기타 전문직이나 현금 수입 업종의 서비스업이 1,538명, 또 음식점이나 골프 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주들이 1,27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반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비율은 세무조사를 당한 비율과는 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적출률은 음식점 등이 57%, 기타 전문 직종이 46.2%, 그리고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종이 32.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데서는 100만 원을 벌면 57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변호사들은 100만 원 벌면 한 33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고소득 전문직이 오히려 이게 탈루를 많이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좀 반대되는 결과인데요. 현금 수입 업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 그다음에 음식점 사장님들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의 도덕적 해이가 탈세가 좀 상대적으로 더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세금은 좀 덜 내는 그런 관행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 고소득층은 세금을 잘 안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조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입니다. 또 금액으로 따지면 3억 원을 초과했을 때 과표를 받죠. 그런데 이 3억 원 초과 과표라는 것이 1인당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12배입니다. 이는 우리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고요. 법이 고소득층에게 그만큼 적은 세금을 내도록 유리하게 제정되어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22일, 어제였죠. 국회 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구간이 3억 원 초과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인 약 2,574만 원에 11.7배에 이르렀습니다. 예. 주요 선진국의 최고세율 과표수 구간은 이거보다 훨씬 낮은데요. 프랑스의 최고세율 과표 구간은 1인당 국민소득이 2.2배 수준이고 미국은 7.5배 수준입니다. 예. 한마디로 그 최고세율 과표 구간 이걸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고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예. 다음 소식은 전셋값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오늘 나온 얘기긴 한데요.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셋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남 3구는 최근에 약간 전셋값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주택 매매가 줄어들고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이 7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이미 나타났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전세를 찾는 서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전세자금 보증액은 12조 원 안팎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들어 7월 말까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된 전세자금 보증액은 6조 9,389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2%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 전세자금 보증액은 2009년부터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전세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괴를 같이 합니다. 2009년 4조 7천억 원 정도였던 전세자금 보증액은 작년에는 10조 9천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한 3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것이죠. 주택금융공사는 이사철인 10월에서 11월 달에 전세자금 보증을 받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이 12조 원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전세값 오름세, 이게 이제 전세자금 보증액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보증의 지속적인 증가는 주택 매매는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반면에 전세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인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요. 8월 말 현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평균 64.5%로 나타났습니다. 예. 7월 말보다 0.5%포인트 오른 것이고요. 이는 2003년 4월 이후 10년여 만의 최고치입니다. 정부가 8월 828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일각에서는 매매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전세값 오름세가 좀 주춤하지 않았냐 이렇게 진단하고 있긴 합니다만 매매 활성화가 전세 가격을 크게 끌어낼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중소형 급매물에 대한 매매는 살아나고 있는데 전세의 경우 수요가 워낙 많은 지금 수급 불미의 상태가 심해서 올해 말까지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가을 겨울 이사 앞둔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지막 소식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늘 마지막 소식이 이제 물가 관련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나면 우유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예. 우유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제품 값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좀 현실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명한 빙그레라는 식품회사의 유명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 이게 가격이 개당 1,200원에 1,300원으로 8.3% 인상된다고 빙그레가 밝혔습니다. 예. 인상 시점은 할인점의 경우는 26일부터고요. 편의점은 10월 1일부터 오릅니다. 빙그레는 또 발효유 제품인 4개들의 요플렛 가격을 8.0%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유값은 사전에 예고한 대로 현재 1리터들이 한 통에 2,330원에서 2,500원으로 7.3% 올리기로 했습니다. 빙그레 측은 최근 원유가 인상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우유값 오르면 관련된 유제품들 줄줄이 가격 인상 예상이 됐던 일인데요. 네. 다른 업체들도 가격 올리기, 그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우유가 제일 먼저 우유값을 올리긴 했었습니다만, 동원 F&B는 지난 12일 생크림 제품인 소화나무 생크림 제품 가격을 약 10% 인상했고요. 덴마크 유업도 치즈 가격을 약 20% 정도 올린 상태입니다. 발효유 회사인 한국 야쿠르트와 주요 우유 회사들도 흰우유에 이어서 유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소비자 물가가 다소 들쑥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값 오른다고 안 마실 수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예, 서민들 입장에서는 또 한 가지 나쁜 소식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기훈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요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의 조아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원발로 아주 주목할 만한 기사가 하나 있던데요. 서울고등법원 전 국정원 직원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 인용해서 검찰에 공소를 명했다. 이런 뉴스입니다. 네, 앞서 신경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은 지난 6월 18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5명에 대한 재정 신청을 냈는데요. 예.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 29부는 이종면 전 국가정보원 제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 신청을 인용해 검찰에 공소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 씨와 민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 사실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명했다면서 그 나머지 3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건을 가담했고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심리전단에서 사이버 활동을 한 김모 씨와 이모 씨 그리고 외부 조력자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재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5명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했는데 일단 2명은 기소를 해라. 그럼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법원이 재정 신청을 내리면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검찰은 불복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결정 정본을 넘겨받는 대로 담당 검사를 지정해 이전 3차장과 민전 단장을 기소를 해야 합니다. 예. 재정 신청이 기각된 김하영 씨 등 3명은 3명의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종명 전 국가정보 3차장 그리고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될 그런 운명에 처했군요. 네, 오늘 국정원 관련 재판도 있었죠. 예, 네. 오늘 재판에서 국정원 감금 당했다고 주장했던 김모 여직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했다고요. 네, 김 씨는 자신이 속한 국정원 심리전담 3팀의 파트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부 조력자 이모 씨를 사실 처음 만났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지인의 소개로 이 씨를 만나 아이디 5개를 넘겨줬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을 오늘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예. 이 씨는 국정원 외부에서 고용돼 매달 300만 원씩을 받으면서 심리전담과 함께 사이버 활동을 한 인물인데요. 검찰은 파트장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을 했고 김 씨는 이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예. 검찰이 사이버 활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왜 파트장을 숨겼냐는 검찰 측 신문에 김 씨는 수사 상황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거짓말을 했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공판에서도 김 씨는 국정원 상부에서 이슈 및 논지가 선정돼서 내려오면 안보 활동이라고 믿고 사이버 활동을 했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직원들이 알아서 작성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말할 때 그리고 경찰에서 말했을 때와는 좀 사뭇 다른 내용으로 진술을 한 모양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검찰이 경찰보다는 무서운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예. 조아라 기자도 검찰 조사 받아봤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예, 소송을 누가 걸었다고? 새누리당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잘 대처하시길 바라겠고요. 최동욱 검찰총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제기하겠다. 추석 연휴 전에도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최 총장은 추석 연휴 내내 지방에 머물면서 변호인단과 함께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 총장은 과거 특수부 재직 시 함께 일했던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 2명을 선임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소장을 최 총장이 법원에 제출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건이 진행이 됩니까? 예,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이 되면요. 혼외 자녀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는 한 달 내에 보도 과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 최 총장도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조선일보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최 총장이 져야 합니다. 서면 공방이 2, 3개월 정도 진행이 되면 변론 기일이 잡히고 양측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 논란이 됐던 유전자 검사는 일단 당사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고요. 최 총장이 당사자를 설득해 자발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 8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혼외 자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법원은 정정 보도의 내용, 크기 등 기타 사항을 결정해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일각에서는 정정보도 소송 외에 최 총장이 명예훼손 등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최 총장은 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들어가기 전에 최 총장 일단 연가를 냈었는데 오늘 또 출근하지 않고 일단 연가를 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검찰 수장의 공백 좀 사실상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최 총장은 현재 모처에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법무부의 감찰 불응과 사퇴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리하지 않아서 지난 16일부터 연가를 낸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최 총장의 출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최 총장은 다시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총장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 총장은 취임 이후에 연가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최 총장의 연가가 최대 2주 이상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 총장이 연가를 내면서 당분간 길태기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업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법무부는 뭐 감찰을 계속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네. 뭐 추석 연휴 때도 상당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법무부 감찰관실은 추석 연휴에도 쉬지 않고 혼외 자식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황 장관이 최 총장이 진상 규명을 지시한 만큼 감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진상조사 마무리 시점과 언제 본격적으로 감찰에 돌입할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는 분석인데요.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감찰에 착수하려면 장관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를 소집해야 하고요.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 며칠 후 26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이 축소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야당이 좀 거세게 이 부분을 좀 비판을 했죠. 네, 오늘 야당이 일제히 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정의당 박원성 정책위의장 그리고 통합진보당 김재현 대변인 등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예, 이 기초연금 문제 결국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좀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어버이연합과 통화를 하셨다고요? 예, 근래 들어서 트위터에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축소에 대한 어버이연합의 입장이 궁금하다라는 글들이 유난히 많이 띄었는데요. 예. 그래서 기초연금 축소에 대한 어버이연합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오전부터 연락한 끝에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과 통화를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추선희 사무총장도 연세가 많은 분인가요? 목소리만 들어서는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라고 하던가요? 어버이연합에서는. 네, 우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무상급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추 총장은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급식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기초연금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총장은 공약이 후퇴할지언정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국민한테 뭔가를 설명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기초연금 말고도 나머지 지금 추진해야 될 정책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추 총장은 기초노령연금에 올인하면 나머지 정책을 못 쓰게 되니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올바르게 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박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어버이연합은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는데요. 공약을 지키려면 돈이 드는데 연금 축소가 최선의 방법이라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버이연합은 연금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하위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침은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어쨌든 많은 당사자들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올지라도 박근혜 정부의 어떤 판단, 정책 지지한다.
뭐 그렇게 좀 들립니다. 네. 예. 오늘 국사편찬위원장이 바뀌었죠? 네네. 예. 유 교수, 새로 임명된 그 유영익 한동대 교수, 그 대표적인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학자로 좀 알려져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영익 교수는 뉴라이트의 이론적 지주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유 교수는 현재 교과서 논란을 일으킨 한국현대사학회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데요. 예. 유 교수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은 임기 3년의 차관급인데요.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자료 수집과 보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역할을 담당할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유영익 교수가 적임이라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유 교수는 또한 학계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 연구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쓴 이 전 대통령 관련 저서만 무려 5권입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단체들은 유 교수의 내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누리꾼들도 논란이 불거진 교학사 국사교과서 문제가 터진 시점에 정부가 유 교수를 임명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네, 조아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이 파기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조만간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인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자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작년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매우 간단하고 명확한 내용이었는데요. 예. 현재는 소득 하위의 70% 어르신에게만 10만 원 주고 있는 것을 100%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 스타라는 말도 나왔고 실제 많은 어르신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죠. 예. 여기서 어르신들이라고 하면은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입니다. 예, 65세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70%에게 10만 원 주던 걸 모든 분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예. 이게 공약 내용이었고요. 네. 그런 공약 내용이 대선 직후부터 좀 변질 축소됐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곧 발표할 정부 안까지 하면 총 3단계인데요. 예. 예를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이고 그 다음은 이제 복지부 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때입니다. 예.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에는 대통령 공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 주겠다고 약속한 거랑 달리 이번에는 인수위 때는 100% 모든 어르신에겐 주기로 하는 대신에 예를 국민연금 가입 안 하신 분은 다 20만 원을 주되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은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조금 주는 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에 가입 안 한 사람은 그냥 20만 원을 주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중에 10년 미만 가입한 사람은 14만 원, 즉 6만 원을 덜 주고 예를 들면 40년 이상 가입해야 2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안을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연금을 계속 가입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나 영세, 여성,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해보는 안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아니 이거 연금을 가입 안 하면 다 주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되게 반발이 컸고 사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로 복지부가 인수위원회 이 안이 문제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꾸렸습니다. 저도 거기에 직접 위원회로 참가했거든요. 민주노총 목소리 참가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위원회에서 이 안 자체가 국민연금하고 연동된 이 안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 시작한 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처음에는 국민연금하고는 이 기초노령연금하고는 연계를 짓지 말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예. 시작을 하면서 계속 복지부 쪽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는 안으로 계속 논의를 아예 처음엔 안 한다고 하다가 그쪽 안으로만 계속 논의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전하, 한국노총, 그다음에 한노면이라고 하는 최대 노동 농민단체는 전부 빠지게 됐고요. 그때 논의했던 걸 잠깐 소개드리면 예를 들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하위 30%만 2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70%까지만 차등해서 주는 안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인수위 때는 100% 노인에겐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행복연금위원회는 그것도 아니고 70% 노인에게만 주겠다. 그리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소득 하위에 예를 들면 30%만 다 주겠다 하는 이런 안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연금에 연동돼서 이번엔 거꾸로입니다. 인수위 때는 연금을 국민연금 가입하니 길수록 40년 이상 되면 20만 원을 주는 거였다면 이번엔 거꾸로 국민연금 가입한 돈이 적을수록 20만 원을 주고 예. 국민연금에 예를 들면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이미 돈을 많이 받으니 아예 10원도 안 주는 안으로 이런 안으로 쭉 논의하게 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기초노령연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도입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공약을 지키지 않도록 핑계를 만들어주기 위한 들러리 위원회였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 탈퇴하게 된 거고 이제 최종적으로 곧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인수위 시절 그리고 말씀하신 국민연금 행복위원회.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예,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이 안 자체가 좀 정반대로 흘러간 모양 같고요. 예. 예, 조만간 이제 복지부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정부안 발표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파악하고 계시는 정부안 어떤 내용입니까? 내일 정도 발표할 거라고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안은 어떤 거냐면 예. 기존의 안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하니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이익은 주지만 반발을 좀 줄이기 위한 안으로 예를 들면 10만 원은 기본으로 주고요. 예. 그리고 10만 원부터 가입 기간에 따라서 10만 원까지 최대 주는 겁니다. 즉 10만 원 받는 사람부터 20만 원 받는 사람까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손해보는 안으로 한 소득 하위의 70%만 주는 겁니다. 즉 대통령 공약이 모든 노인 100%에게 20만 원을 주는 안이었다면 내일 발표할 안으로 보면 소득 하위의 70%나 80% 노인에게만 그중에 국민연금 가입 안 한 사람은 다 20만 원을 주고요. 예. 가입한 사람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10만 원만 주는 안으로 그렇게 발표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선 당시에 공약에서는 한참 후퇴한 그런 안이군요. 예. 예. 네,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공약을 걸고 당선된 사람이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그게 맞죠. 근데 지금 이 기초연금 공약 자체는 대통령이 당시에 선거 때 공약을 건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사의를 표하거나 또는 예. 사과를 하거나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지 진영복지부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진영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밝힌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한마디로 정치 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말 사의를 표해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고 사과를 한다면 대통령 직접 나서서 왜 공약을 지킬 수 없는지 국민들에게 오히려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조만간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 거라는 소식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밝힐 수도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작년에 잠깐만 돌이켜보면 전국의 빨간 현수막으로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 다 주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제일 많이 걸었고 사실 그걸로 당선이 된 거거든요. 예.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 물건을 구입할 때 이게 제일 좋겠다. 근데 만약에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사실은 반품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공약이 아니라 사실 기초노령연금 2배 공약은 대통령 당선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비중을 갖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약속을 지켜도 그 정도의 비중을 갖고 약속을 지켜야 될 수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기초연금 매월 20만 원 모든 어르신에게 주겠다. 이 공약이 당선의 결정적인 네. 요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는 재원 부족으로 이제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마치 수치적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사실 현혹시키는 건데요. 수치를 잠깐 보면요. 예. 2017년에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의 14%가 노인이 돼서 고령사회가 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곧 아마 5명 중에 1명은 사실은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도 가장 빨리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적 비용은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OECD 이미 가입 국가인데 2060년 정도 지금 이 기초노령연금 쭉 주는 거를 보면 예.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면 국민연금 주고 기초연금은 대통령 공약으로 다 줘도 GDP 대비가 10.9%라고 해요. 연구진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근데 사실 OECD 국가는 약 12.5%고 13%쯤 되거든요. OECD 평균이요? 네, 예, 평균이요. 그럼 실제로 보면 GDP 대비했을 경우 우리나라가 절대로 높지 않고요. 그 정도 수준은 사실은 정말 노인 인구에 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고 예를 들면 2028년도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 사람들이 제일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10만 원만 주게 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부칙에 2028년이 되면 20만 원을 주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단지 시기만 내년으로 앞당긴 거예요. 14년을. 예. 즉 없던 공약을 낸 게 아니라 부칙에 의하면 2028년에는 모든 65세 이상이 지금 70% 노인에게 주는 걸 10만 원에서 20만 원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시기만 앞당긴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앞당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20만 원 2028년에도 못 받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부칙대로 그대로 20만 원을 주더라도 2060년에 되면 271조 6천억 정도라고 하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원래 박근혜 대통령 공약대로 주면 387조고 지금 줄여서 주면 271조래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한 100조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연구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결국 GDP 대비 1%래요. 즉 2028년도에 원래 법대로 지키는 것보다 14년 땡겨온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정도가 우리나라 GDP의 1% 정도만 더 쓰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즉 재원이 없어서 안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핑계라는 거죠. 예. 뭐 재원이 없어서 안 쓴다는 건 핑계다 이런 입장이셔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서라도 그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 이행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면 저는 증세밖에 방법이 없다. 예. 라고 한다면 그건 증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세하기 전에 사실은 이전 정부,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부자들에 대한 감세, 법인세에 대한 감세부터 전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 그 5년 기간 동안 국세에서 감면한 액수만 149조래요. 즉 16년 동안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도 세금을 안 물고 감면한 조항만 매년 21조고요. 예. 즉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저는 국민들에게 증세할 필요도 없이 부자 감세했던 것만 원인치 하더라도 재원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증세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른다고 하면 사회복지로 쓰겠다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하는 전제로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은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찬성합니다. 예. 뭐 증세 없이도 가능하다 이 말씀 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 전 여야 대표와 그 3자회동 갖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 동의를 전제로 증세를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네.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뭐 법인세 인상부터 좀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자 감세나 법인세도 사실 모든 기업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예. 좋은 기업만, 큰 기업만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을 감세했던 거 원위치로 하고 부자 회사를 감세했던 거 원위치 하는 게 우선시 되고 그리고 나서도 모자른 재원은 복지에 쓴다는 목적이 분명한 사회복지 목적세 오히려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정부안 발표되고요. 물론 이제 이후에 국회 논의 과정도 필요하고 또 법 개정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부가 예정했던 대로 정부안을 좀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라면 향후에 민주노총이나 또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이게 이제 정부가 안을 발표하면 이게 자동으로 국회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입법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서 결국 이제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이제 최종 정리될 거라서 저희 민주노총이나 우리 연금행동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정당과 관계없이 국민의 표로 사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기초노령연금 대통령 공약을 후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받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요? 네,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예. 중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민주노총도 16개 지역본부가 전국 광역시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 시민사회단체, 지역에 있는 지역국회의원들, 그리고 중앙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국회 앞에서 저희 민주노총에서 하는 방식처럼 사실은 해당 노동조합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해당 노동조합은 파업도 고민하고 있고요. 예. 예를 들면 기자회견, 집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것이고 또 하나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결국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무서울 거냐. 결국 지역 주민들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서명 일일이 다 받고 할 생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 안에 대해서는 뭐 전면 수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 80% 20만 원 지급 이게 민주당 아니란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민주노총은 예를 들면 100% 모든 노인에게 20%를 줘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질문하는 것 중에 그럼 이건희 회장에게도 줄 거냐 이렇게 묻거든요. 예. 부자 증세 없이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사실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는 부자 감세를 원위치해서 모든 노인에게 주는 거고 예. 부자 감세를 하지 않는 현재 재원을 한다면 80%까지 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겠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김경자 부위원장과 함께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모두에게 석기가 필요했습니다. 국정원의 선거 부정으로 촉발된 박근혜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남한 정권에게 석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전 김재현 통합진보당 대변인 이석기 의원 신문 내용입니다. 혁명동지가를 들려주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김일성 주석을 떠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1시간 반 동안 혁명동지가를 4번 들려주었습니다. 참고로 혁명동지가는 북한 가요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중가수가 작사 작곡한 노래이며 노래를 만든 이가 이 노래의 의미와 관련해서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람처럼 사라지시라라는 녹취록의 대목을 지적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조선인민군에게 영광 있으라를 따라한 것 아니냐라는 황당한 질문도 하였습니다. 이런 신문에 응할 필요가 있는지 국정원에 되묻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내라는 뭐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에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엉뚱한 자료를 들이밀며 저질 신문만 하고 있는데 그런 국정원이 그저 한심할 따름입니다. 모두에게 석기가 필요했습니다. 반인도적, 이산가족 상봉 거부의 명분이 필요한 북한에게도 석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진보 민주인사에 대한 마녀 사냥을 멈추지 않으면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를 걸고 감행하는 반공화국 모략 책동과 통일애국 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 소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봐도 통일 애국 인사 탄압이
이석기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북측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모두에게 석기가 필요했습니다. 석기는 도구였습니다. 네, 남현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죽기 살기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민주당의 원내복귀 입장에 대해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 바쁜 벌꿀님이 1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원내복귀라 추우신가 보군요. 결국 숙이네요. 검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데 역주행하네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라면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입니다. 제발 죽기 살기로 해라 좀. 대선 무효 정권 퇴진 외칠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시고요. 나민주님은 추석 연휴 때 국민TV 방송을 무척 기다리신 모양입니다. 드디어 국민TV와의 만남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 방송 기대합니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물잡이님 의견입니다. 김한길 민주당의 한계인 것 같네요. 김한길은 장외투쟁 종결자라고 물음표 3개까지 달아주셨습니다. 토토삐삐 엄마님 의견입니다. 민주당이 별로 기대를 안 해서 라면이라는 가정도 생각하기 싫네요. 노수 끝내기 전에 라면 한 그릇 끓여 먹으라고 하세요. 예. 며칠 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노숙은 아닙니다. 예. 일종의 천막에서 시내 캠핑? 네, 그런 수준입니다. 동명천 재단주님, 2마리 토끼 잡으려다 토끼 2마리 다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이패드 넘길 때 침을 바르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유전자 검사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노랑님 의견입니다. 한길표 민주당, 능력이 안 되면 전선을 늘리지 말아야 되거늘. 반동 세력 어르신들 민주당이 장외 병행투쟁한다고 생각하는 줄 아시나요? 여왕이랑 사진 박는 그날 이후 진 겁니다. 병행투쟁이라 외쳐본들 이미 백기투항으로 보여진 겁니다. 제발 당신들과 같은 뜻을 가진 국민들을 믿으세요라는 의견이시고요. 토토삐삐 엄마님은 라면 의견은 아니신데 나도 일이 열심히 댓글 나는데 정부에서 300 안 주나 피 같은 세금을 젖다이로 쓰다니 세금 거부하고 싶네요라고 의견 주셨고요. 푸른솔님 의견입니다. 김한길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네요. 뭐가 답답해서 끝까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죠. 민심을 읽을 줄 모르는 것 같군요. 라는 의견이시고요. 돌겠네님 의견입니다.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 하는 법. 아이고 백기투항하다니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지 문재인 지지했던 48%가 뒤에 있는데 뭐가 무서운지 이런 의견이시고요. 또 있나요? 1페이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 김반장님 의견입니다. 좀 길게 써주셨는데요.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이슈하는데 머물렀을 뿐 결국 새누리당과 수구 언론에 등 떠밀려서 장외투쟁을 멈춘다면 민주당에는 치명적일 듯 하네요. 지방선거는 물 건너가는 거죠. 민주당을 압박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장외투쟁을 지지하는 자들은 또 누구인지를 잘 보고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압박하는 자들은 민주당 절대 찍지 않아요. 그래서 지지하는 국민들이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중도 계층의 표를 의식한다면 오히려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어정쩡하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겠죠. 중도층은 이기는 편에 선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명심했으면 합니다. 오히려 중도층을 더 설득하시길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불쏘시개님 의견입니다. 민주당아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며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면서 결국 국민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네.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 게 아직도 뭔지 몰라서 그래. 가르쳐줄까? 답 나왔잖아. 니들이 국민의 뜻대로 한다고 하고 안 하니 그런 거 아니야? 제발 국민TV 라디오 좀 들어라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예.
준호가님입니까? 준호가이님. 민주당이 뭘 하든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질질 끌려다니는 걸 즐기는 당인지 한심하네요. 야성 없는 민주당 대표는 몸조심하며 독서 중이고 야성이 있는 지지자만 벌금의 징역에 다 죽는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추석 민심을 살펴보니 또 3자 회담 결과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것만으로도 소득이다. 이런 자평을 하는 걸 보고 역시 해석 하나만큼은 제1야당답다.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문희정 PD와 함께 오늘 네티즌들이 주목한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대입제도 그 전형과 관련된 뉴스를 뽑아오셨네요. 네네.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지금 고1, 고2 학생들을 둔 학부모님들이 참 관심을 가질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오늘 2015년, 2016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시안과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요. 전형 방법이라든지 전형 요소 활용과 관련해서는 대학들의 요구 사항이 상당폭 반영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정시 모집에서 대형 학과의 분할 모집을 허용을 했고요. 또 사교육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특기자 전형도 제한적 운영이라는 단서가 달렸으나 존치됐습니다. 예. 그리고 수시 모집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의 100분의 1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논술을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혀서 이 수험생들의 부담이 이쪽 부분에서는 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확정안이 시안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정시 모집에서요. 예. 동일 학과의 분할 모집 금지가 일정 부분 허용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전국이 나눠서 뽑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그렇죠. 예. 200명 이상인 모집 단위의 경우에요. 2개 군에 한해서 분할 모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 요구가 반영된 조치인데요. 2014학년도 기준으로 정원이 200명 이상인 모집 단위 전국 32개 대학에 87개 라고 합니다. 사실 200명 이상 대규모 모집 단위는 나눠서 뽑아야지 좀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대학의 의견이고요. 예. 그리고 교육부 대학 지원 실장인 박백범 실장의 말에 따르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도 자신이 가려는 대학이 일부 군에 몰려 있게 되면은 선택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을 했다. 다시 말해서 대학 측 요구만 반영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참 많이 문제가 됐었죠. 토익이라든지 토플 등 어학 성적이라든지 또 경시대회 수상 실적이요. 이른바 외부 스펙이라고 불리는 이런 부분들이 전형 자료로 활용이 됐을 때 사실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특기자 전형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참 많았는데요. 대학의 입김이 작용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기존 시안에서 특기자 전형이 실기 전형에 포함이 돼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외부 스펙 제한해야 된다는 요구 거세게 일었었는데요. 예. 현재 고1, 2 학생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왔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특기자 전형으로 뽑을 수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존치를 하겠다. 교육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 모집 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 말이 참 모호하지 않습니까? 모집 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 대학 전형 절차 복잡한데요. 네. 이것만 전공하는 대학 학과가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학부모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하는 게요. 예. 각 대학마다 전형이 워낙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관심 있는 대학을 다 쫓아다니면서 입시 설명회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모르시면은 아이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만 맡겨놓을 수도 없고요. 진학 담당 선생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선생님들 역시 부지런히 공부를 하셔야지만 아이들에게 상담을 제대로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조만간 대학에 진학 지도과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문희정 PD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